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30년 된 아파트. 이곳에서 박미영 씨와 시어머니 한복순 여사는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올해 45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나름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반면 75세의 복순 여사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에게 시어머니는 늘 불편한 존재였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시끄럽게 설거지를 하고 저녁이면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이 영 못마땅했죠. 특히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로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아이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말이에요. 미영 씨는 남편에게 자주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남편 박정수 씨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복순 여사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설거지도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 하고 텔레비전 볼륨도 최대한 낮춰서 보곤 했죠. 하지만 미영 씨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더 굳어져만 갔어요. 복순 여사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푼이라도 아껴서 모으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시장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라 사고 옷도 몇 년씩 입고 다니셨어요. 미영 씨 눈에는 그런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미영 씨의 고민은 늘 한결같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 사람 부르기도 어렵고 여행 갈 때도 눈치 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했죠. 특히 시어머니가 낡은 옷을 입고 계신 모습을 친구들이 볼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럼 미영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복순 여사는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고 계셨어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쓰시는지 미영 씨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주저앉으셨어요. 미영 씨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모셨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미영 씨에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돌봐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게다가 복순 여사는 이후로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깜빡하시거나 현관문을 열어두고 외출하시는 일이 종종 생겼어요. 미영 씨는 출근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 생각에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는 병원 동료로부터 좋은 요양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도 잘해준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정수 씨와 상의해봤어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전문 간병인들이 계시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정수 씨도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미영 씨는 복순 여사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고 그곳에는 비슷한 나이대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복순 여사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영아, 내 생각이 맞다. 나도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그 말씀을 들은 미영 씨는 왠지 모를 미안함이 들었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일주일 후 복순 여사는 간단한 짐을 싸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영 씨와 정수 씨가 함께 모시고 갔죠. 요양원 입구에서 복순 여사는 뒤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라. 강서구에 위치한 햇살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복순 여사는 4인실을 배정받아 혼자 지내게 되었어요. 미영 씨는 월 요양비로 90만 원을 내기로 했죠.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다행히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미영 씨는 거의 매일 문안 인사를 갔어요. 복순 여사가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어머니는 별다른 불평 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같은 층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과도 안면을 트고 계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엔 1번, 나중에는 한 달에 1~2번 정도만 찾아뵀어요.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요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복순 여사는 며느리가 오지 않는 날에도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곤 하셨어요. 혹시 오늘은 미영이가 올까 하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죠. 간병인들이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미영 씨가 가끔 들릴 때면 복순 여사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미영아, 너무 자주 올 필요 없다. 바쁜데 굳이 시간 내지 말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복순 여사는 요양원에서도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간식으로 나오는 과자도 아껴서 드시고 휴지도 한 장씩만 사용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미영 씨가 문 안을 갔을 때 복순 여사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없어지면 내 방에 있는 서랍을 꼭 확인해 봐라. 중요한 게 들어있다. 미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죠. 무슨 중요한 게 있을까 싶었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평생 가진 게 별로 없으셨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미영 씨는 왠지 모를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친구들을 마음껏 집에 초대할 수도 있었죠. 복순 여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것은 요양원에 오신 지 1년하고도 6달이 지난 어느 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벽에 평안히 잠들듯 돌아가셨다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상외로 덤덤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어요. 복순 여사께서 평소 검소하게 사셨으니 장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아 오시기 어려웠고 친척들도 몇 분만 오셨어요. 미영 씨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든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남편 정수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죠. 아이들은 할머니와 그리 가깝지 않았어서 크게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미영 씨는 복순 여사가 요양원에서 쓰시던 물건들을 정리하러 갔어요. 옷가지며 세면도구 같은 것들이 전부였죠.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따리를 열어보니 복순 여사가 평생 모으신 통장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무슨 큰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통장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적금 통장만도 5개가 넘었고 각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들어있었어요. 미영 씨는 눈을 의심했죠. 어떻게 이런 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여러 장 나왔어요. 강서구 일대의 상가 건물 2채와 아파트 1채가 복순 여사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영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시어머니 것일까요? 요양원에서 돌아온 미영 씨는 남편에게 발견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정수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우리가 몰랐던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될까요? 복순 여사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 미영 씨는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에 있던 시어머니 방부터 정리했죠. 오래된 옷장과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정말 검소했어요. 옷도 몇 벌 안 되고 화장품이라고는 기초 제품 몇 개가 전부였죠. 미영 씨는 왜 이렇게 아껴서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재산이 있으시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서랍을 정리하다가 두꺼운 일기장 여러 권을 발견했습니다. 복순 여사께서 평생에 걸쳐 쓰신 것 같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40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죠. 미영 씨는 호기심에 몇 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일기 내용은 대부분 가족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아들 정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며느리 미영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의 설레임,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등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특히 며느리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미영이가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아이들 교육도 잘하고 있다. 고생이 많은데. 늘 고맙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읽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또 다른 서랍에서는 각종 금융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들을 보니 복순 여사께서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으셨더라고요. 5월 10만 원씩, 때로는 20만 원씩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저축하셨던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복순 여사께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씩 부동산을 사모으셨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파트까지 구입하신 기록이 있었어요. 미영 씨는 점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재산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요양원에 모셨잖아요.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미영 씨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정수 씨도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속 문제였어요. 복순 여사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확인해 봐야 했죠. 미영 씨는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영 씨는 복순 여사의 서류들을 가지고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법무사 선생님은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네요. 부동산만 시가로 따져도 15억 원 정도 되고 예금도 3억 원이 넘어 보입니다. 법무사의 말에 미영 씨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총 18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죠. 그런데 법무사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유언장이 있네요. 공증까지 받아서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유언장입니다. 미영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유언장을 펼쳐보니 복순 여사의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은 미영 씨는 머리가 하얘졌죠. 며느리 박미영에게는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첫 번째 조항에 적혀 있었거든요.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들 박정수에게는 강서구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하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손자 손녀의 교육비로 신탁 설정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라는 내용이었죠.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유언장 마지막에 적힌 글이었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 후로 한 번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지 않았고 나를 짐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미영 씨는 유언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요양원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법무사는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라서 법정 상속인이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였죠. 며느리에게는 정말 한 푼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유언장에 첨부된 편지였습니다. 복순 여사께서 미영 씨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 편지에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그래도 가족으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죠. 미영 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더 큰 충격이었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영 씨는 남편 정수 씨에게 유언장 내용을 알려줬어요. 정수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복순 여사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40년 동안의 기록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히 며느리 미영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기에는 미영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하셨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부족할 때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라도 도와주려고 하셨고, 미영 씨가 아플 때는 밤새 걱정하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대한 서운함도 적혀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눈치를 주는 것, 친구들이 오면 어색해하는 것,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때 반가워하는 표정 등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요양원에 가신 후의 일기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자주 와줘서 고맙다고 적으셨다가 점점 오지 않는 며느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도 미영이가 바빠서 그러려니 하며 스스로를 달래는 내용들이 너무 안쓰러웠죠. 마지막 일기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복순 여사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가 나와 있었거든요. 며느리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만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대신 손자 손녀들에게는 교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남겨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고 하신 이유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가족을 위해, 특히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순간 미영 씨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짐으로만 생각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모셨던 것, 그 후로도 제대로 안부를 묻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부끄러워졌어요.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죠.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미영 씨는 복순 여사의 유언에 따라 상속 절차를 마쳤어요.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교육비 신탁은 은행에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씩 나오도록 설정했죠. 나머지 재산으로는 복순 여사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는 요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복순 여사가 지내셨던 방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봤죠. 간병인들에게 들어보니 어머니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다고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챙겨주시고 불평 한 번 안 하셨다고 했죠. 그날 미영 씨는 복순 여사의 일기장을 들고 요양원 정원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자주 앉아 계셨다는 벤치에서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후 미영 씨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돈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죠.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복순 여사의 장학재단은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간병학과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죠. 복순 여사께서 요양원에서 간병인들의 고마움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이었어요. 미영 씨는 이제 시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죠.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죠. 복순 여사의 검소했던 살 속에 숨어있던 가족에 대한 사랑, 그것이 미영 씨에게 남겨진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미영 씨는 가끔 복순 여사의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어머니처럼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에요.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정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중에서야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이 있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